자, 두 번째는 팬데믹으로 인한 부산항 및 물류 공급망 영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팬데믹 때문에 뭐 저희 그 부산항 국제역터 여기죠. 여기 지금 사람 없는 거 보이시죠? 제로죠, 제로. 실제로 그 피크 때 2016년대는 한 200척까지 크루즈 선박이 들어왔었습니다. 한 50명까지도 들어왔고요. 근데 작년에는 거의 제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 물동량 수치를 보게 되면 딱 줄었던 때가 두 번 있는데요. 첫 번째가 2009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감소를 했었고요. 환적도 감소를 했고 수출입도 감소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 또 코비드 때문에 수출이 감소를 했고, 근데 환적은 안 줄었어요. 특이하죠. 근데 전체 물량은 조금 줄었는데 환적과 저희는 수출입 합쳐서 전체 이제 스루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출입만 줄었어요. 이거는 뒤에서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입항 선박도 감소를 했어요. 연간 저희가 오션고잉 베슬, 외항선이라고 하는데 외항선이 한 16,000척 정도 들어오는데 5% 빠졌고요. 컨테이너 선박은 14,000척 정도 들어오는데 또 한 6% 빠졌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선박 입항 수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항만이 LA 항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롱비치고요. LA 항만이 연간 들어오는 컨테이너 선박 수가 2,000척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14,000척이니까 한 7배 많죠. 이거는 저희가 피더 그 네트워크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또 노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컨테이너 선박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 입항수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 초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2월에 처음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하주들이 대량으로 주문 취소를 많이 했었어요. 미국에 있는 하주들이. 뻔하잖아요. 위기가 닥쳤으니까 사람들이 소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조치잖아요. 그래서 선사들한테 주문 취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사실 물품을 예를 들면 뭐 오거너치의 의류를 수입받기로 했는데 미안한데 이거 당분간 우리 미룰 테니까 연기할 테니까 씻지 마세요. 선적 연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품 같은 거 어찌 보내지 마시고 내가 비용 줄 테니까 그 어디 보관소에 좀 보관 좀 해주세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국제금융기관에서는 대부분 해운업계가 연간 한 240조 정도 손실 받을 거다 경고를 했었어요. 초반기에. 자, 선사들이 이런 지경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 노선을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블랭크 세일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휴항이라고도 하고 뭐 결항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게 맞다라는 뭐 이렇게 정확한 번역어는 없어요. 그냥 블랭크 세일링이라고 하는데 이 블랭크 세일링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블랭크 세일링이라는 게 버스 노선을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 노선은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2시간 걸리는 것도 3시간 걸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시간 걸리는 노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10분 간격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6척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시에 오고 3시 10분에 오고 20분에 오고 이래서 6척만 있으면 1시간짜리 노선을 돌릴 수가 있어요. 계속 하루 종일 6척. 자, 그런데 손님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버스를 한 척 혹 빼버리는 게 바로 블랭크 세일링입니다. 한 척을 빼버리는 거예요. 사실 손님이 없어도 계속 돌리는 게 버스나 KTX나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돌려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서비스 핵심이에요. 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물이 없더라도 사실 정기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특정 항만에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KTX 기다리고 있는데 2시에 올 거라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 없을 것 같아서 2시에 갑자기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서비스 페일리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발생을 해요. 왜냐? 운항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예를 들면 버스 노선을 운항하는 버스 운항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도 손님이 너무 없어서 나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차를 뺐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욕을 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다만 그 버스 회사의 레퓨테이션은 굉장히 금이 가겠죠. 다음에 저 회사 버스 내 타나 봐라. 뭐 이런 일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6척으로 계속 돌리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고 손님은 없고 해서 한 척을 뺐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한 척을 계속 빼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빼는 거예요. 1회에 한해서. 그래서 3시에 오고 3시 10분에 와야 되는데 3시 10분에 와야 되는 2호차를 빼버린 거예요. 자, 2호차가 빼게 되면 2호차가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정류소에서 다 블랭크 세일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3시 10분이 빠졌으니까 3시 10분에 타려고 했던 사람들이 3시 20분에 왕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3시 20분부터 돌아가는 차들은 그나마 좀 꽉 차겠죠? 버스 운항하는 버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돈을 좀 벌 수 있겠죠. 지출은 줄이고. 마찬가지예요. 선박도 사실은 자, 미주 가는 노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박이 총 6척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들르는 항만 예를 들면 13개라 그러면 이 항만 다 정해져 있고요. ETA, 도착 예정 시간, 출발 예정 시간이 사실 다 정해져 있어요. 출발, 뭐 예를 들면 3월 7일 도착을 해서 몇 시간 작업을 해서 또 3월 13일 출항하고 뭐 이게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스케줄이 다 예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슬 3, 홀라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블랭셀링이에요. 블랭셀 1에 발생을 했고, 블랭셀 2에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미주 들어가는 노선이 6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 미주 노선은 한 바퀴 다 돌리는데, 한 척당, 운항비가, 뭐, 이제, 연료비에 따라서, 또 선박을 임차하는 비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요걸 계산해 볼 때 기준으로 따지면, 한 척당 운항비가 200억 정도가 나와요. 1년에, 운항비가. 유럽 노선이 기니까 한 12척, 11척이 투입이 되는데, 유럽 노선은 척당 운항비가 한 450억에서 500억이 나와요. 지금은 용선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300억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억이 드니까,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로 따지면 뭐 주당 한 5억에서 뭐 6억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세이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물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블랙셀링 하기 전에 항상 화주한테 미리 알려줍니다. 2개월 전에. 근데 이번에는 너무 급하게 팬데믹이 진행이 되니까 한 달 앞두고, 3주 앞두고 막 블랙셀링 해서 화주한테 엄청 욕을 먹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선사들이 살려고. 10년 동안 적자를 봐왔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미국 사람들의 평균 과거 60년대부터 쭉 소비 패턴을 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60년 전을 보세요. 60년 전에 이게 소비 제품이 이게는 서비스인데 미국 사람들이 60년 전에는 서비스에 40% 정도 돈을 쓰고요. 소비재에 60% 돈을 썼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서비스에 돈을 더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는 최근에 와서는 미국 사람들이 70% 서비스에 돈을 쓰고요. 30% 소비재에 돈을 써요. 근데 끝에 딱 꺾인 거 보시죠. 2020년도 팬데믹 딱 터지고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자, 이게 그 서비스에 대한 그 지출이고요. 이게는 파란 선은 일반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에요. 굿즈에 대한 거. 상품에 대한 지출이 훨씬 높죠. 지출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돈을 못 쓰니까 상품에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행도 못 가고요. 영화도 못 보고 외식도 못 하고. 그래서 상품에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품 중에서도 내구재와 비내구재가 있는데요. 내구재 돈을 갑자기 막 쓰기 시작했어요. 내구재라는 게 뭐냐? 오래 가는 거 있잖아요. 가구, TV. 실제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이 수출 상품 중에서 자전거, 오토바이냐 200% 증가를 했고 4분기 이제 운동기구, 사무용품, 가전제품이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 때문에 주로. 다른 유럽도 해당이 되고.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미국 모든 항만을 통틀어서 매월 한 200만 TU 정도 수입이 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200만 TU인데 그 전에 높아봤자 200만 TU, 그 전에 이제 200만 TU 넘은 적이 없다가 갑자기 작년 6월부터 200만 TU를 계속 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도 넘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증가율을 보세요. 엄청나게 증가를 하기 시작하죠. 자, 통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TU 정도가 운송이 됩니다. 연간. 이거를 매월 나누면 매월 이제 9년간의 어떤 노멀 시즈널리티 추세를 보시게 되면 1, 2월은 좀 빠졌다가 통상적으로 3월부터는 연간 1,450만 TU가 매월 평균적으로 운송이 됩니다. 자, 그런데 팬데믹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파란 선입니다. 갑자기 팬데믹 발생하니까 물량 운송이 안 된 거예요. 500만 TU가 비어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미국 사람들이 상품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500만 TU 비었던 물량이 하반기로 확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량 자체가 작년에 거의 2000년도에 상반기에 확 줄었다 하반기에 다 회복이 돼서 1년으로 봤을 때 줄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부산이 예를 들면 1년에 강우량이 2,000 뭐 밀리다 했을 때 2,000 밀리를 우리는 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하수관
하수시설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2000mm 중에 1000mm가 특정 날에 쏟아지면 감당이 되나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홍수도 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딱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매월 정상적으로 처리돼 운송이 돼야 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모든 항만시설, 물류시설, 창고, 보관, 철도, 뭐 도로 다 그게 그렇게 처리가 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반피가 갑자기 하반기로 몰려버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자, 배를 상품을 운송해야 될 배의 어떤 선봉 양도 정해져 있고요. 빈 컨테이너 박스도 정해져 있는데 정상적인 수준에서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물량이 몰려드니까 당연히 운임이 오르겠죠. 해상 운임이 오르겠죠. 그래서 해상 운임이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자, 해상 운임이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저가 화물들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2억 5천만 원짜리 그 상품의 주인이 있어요. 이 2억 5천만 원짜리 상품의 주인은 예를 들면 미국까지 보내는데 과거에 200만 원 했는데 지금 갑자기 400만 원 달래요. 그래도 자기 물품 가액에 비해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과거 1%였는데 지금 1.5%? 자, 주황색을 한번 보세요. 상품 가액이 1000만 원인 사람. 1000만 원인 사람은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운송료가 뭐 200만 했다 그러면 자기 상품 가액의 20% 정도가 해상 운송비였어요. 근데 해상 운임이 2배로 또 뛰면서 이 사람의 물품 가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됐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상품 가액이 500만 원인 사람입니다. 500만 원인 사람은 지금 자기 상품가보다 운송비가 더 들어요.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저가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수요가 폭증하게 되니까 이 영향은 도미노처럼 전 세계 해상, 육상, 물류를 다 마비시킵니다. 자, 그래서 미사한 항만 수입이 최저월일 때와 최고월일 때가 갑자기 85%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역대 이런 수치가 나온 적은 없어요. 많이 차이 나봤자 37, 44, 27인데 85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 2월이 최저 물량, 10월이 최저 물량인데 이 차이가 85라는 거죠. 이 범위는 통상적으로 저 항만이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의 베리에이션을 넘어선 거죠. 자, 그리고 터미널에 엄청나게 화물이 또 적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롤오버가 발생을 해요. 롤오버라는 거는 목요일 2시에 내가 컨테이너 서비스는 정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 단위로 모든 스케줄이 따져요. 버스 노선을 아까 10분 단위로 돌린다고 했는데 모든 컨테이너 선박은 대부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 단위로 돌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목요일 2시에 나는 부산항에서 선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목요일 2시에 선정을 못해서 다음 주로 밀리는 게 바로 롤오버예요. 선적 이월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롤오버 비율이 50%다 그러면 그 화물의 반은 다음 주로 다 밀린다는 거예요. 그 배 다 못 실어서. 왜? 그 배가 꽉 차버렸거든요. 그리고 공컨테이너도 계속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배는 있는데 공컨이 없어서 화물을 이제 수출할 수가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제가 LA 항에서 최저 월의 수치가 8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항 역대 과거 20년 수치를 보시면 최저월과 최고월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났던 데가 바로 2009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 37입니다. 그때 이후로 37 숫자의 근처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LA 항에서 85%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데비에이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산항도 저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냥 마비가 됩니다. 이때 금융위기 2008년도 발생을 하고 2009년도 최저월 찍었던 데가 2월에 80만 TU예요. 그리고 최고월 찍었던 데가 당해 이제 12월에 111만 TU를 찍었던 거죠. 지금은 저희가 부산항이 월 한 200만 TU 정도 합니다. 최고 했을 때. 그러니까 180, 160, 180, 19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최고 찍었을 때가 200만 TU이고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물이 몰려드니까 야대 장출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거의 80%. 장치율이 80%, 90% 되게 되면 화물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장치장에 보면 이렇게 TC, 트랜스퍼 크레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장치장에 이런 트랜스퍼 크레인이 쫙 몇백 대가 쫙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화물이 여기 있는 화물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있는 화물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4개를 옆으로 다 옮겨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화물을 빼내고 다시 옆에 있는 화물도 다시 여기 쌓아놓겠죠. 그런데 화물이 봤자 여기까지 꽉 찼어요. 그러면 테트리스처럼 보십시오. 이게 화물이 여기까지 꽉 찼다 그러면 여기 있는 화물을 꺼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치울 데가 없잖아요.
아니면 옆으로 드러내든지. 자, 그러면 엄청나게 작업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화물은, 선박은 빨리 처리를 해주고 바다로 내보내야 그게 좋은 항만입니다. 이 배의 본연의 목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항만. 빨리 내보내려 그러면 생산성이라는 게 좋아야 돼. 생산성이 뭐냐면, 예를 들면 시간당 이 배에서 화물을 시간당 뭐 예를 들면 30개, 40개, 많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항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부산항은 평균 이 크레인당 30개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수치가. 좀 높은 항만은 35개 이렇게 나와요. 아주 생산성이 낮은 항만은 크레인당 뭐 예를 들면 10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생산성이 높으려고 그러면 여기는 화물을 내려놨어요. 내려놔서 야드로 빨리 보내서 야드에 쌓아야 되는데, 야드에서 지금 밑에 있는 걸 꺼낸다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여기 있는 화물을 뒤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이 크레인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드 정치율이 높아지게 되면 항만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박은 항만에 더 오래 머물러야 돼요. 자, 오래 머물러야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사 입장에서는 돈을 잃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쉬핑 가장 중요한 거는 reliable shipping, reliability입니다. 신뢰성. 목요일 오후 2시에 오기로 해서 목요일 오후 2시에 와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 다음, 예를 들면 뭐 대만에서 다시 금요일 날 오후 뭐 10시에 입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reliability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야대 장치율, 항만 생산성은 중요하다. 자, 모든 항만이 이제 아까 야드 장치율이 다 이렇게 폭증을 하다 보니까 선박을 제대로 처리해 줄 수가 없고, 선박은 원래 예정 출항일보다 10일, 하루, 이틀, 3일, 4일 딜레이가 되고, 다음 항만에 갔는데 거기에 다른 배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서 또 거기서 2, 3일 기다리게 되고, 이 현상이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 수치를 보시게 되면 선사들의 정시율이 글로벌하게 45%까지 떨어졌죠. 100척 중에 45척만 제 시간에 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상하이, 특히 미주 상해에서 출발해서 LA 가는 걸 보십시오. 정시율이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항만에 10여 척, 20여 척이 항만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하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LA 롱비치 항만이 워낙 막히다 보니까 이제 북쪽으로 막 하는 일이 그래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저희는 버스 노선을 이제 해상에서는 보통 우리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상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PSW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미주 노선을 만들 때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요런 항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항만은 들어간 항만을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이 많이 나오는 항만 위주로 스케줄을 짜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LA 항만이 워낙 막히니까 LA 항만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카고나 내륙으로 들어간 화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화물들은 보통 철도나 도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LA 항만이 막혀서 여기 있는 화물들은 하세월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노선을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가는 원래 북쪽으로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노선도 있는데 남쪽으로 가는 것들을 중단시키고 북쪽으로 가는 걸 더 배치를 해서 여기서 화물을 내려가지고 시카고로 이제 운송을 하는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여기도 다 적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똑같아져 버렸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수에즈 운하 길막, 그리고 선전 얀티안 항만 폐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까지 보내는데 200만 원 정도 하면, 컨테이너 한 대 보내는데 200만 원 정도면 됐는데, 사실 싼 것도 있었어요. 한 150만 원, 100만 원도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갑자기 수에즈 운하 발생을 하고 천정부지로 더 올라서 지금은 보세요. 과거 200만 원을 보내는 게 지금은 한 800만 원 줘야 되고요. 유럽 운이면 보세요. 과거에 한 210만 원 보내다가 지금은 12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화물은 수출 못하겠죠. 예. 아직은 아직은 지금 저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데 모르겠으면 이게 좀 더 길어지면 앞으로 다이소에 있는 물품들이 2,000원, 3,000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물품이 안 들어오겠죠. 수출을 못하니까요. 다이소 화물들은 대부분 저가 화물인데 이 운임을 내가 어떻게 수출하겠어요. 우리는 낫죠. 중국과 가깝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화주들은 아마 $1 샵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영국에 가면 1파운드 샵. 근데 이런 샵의 물품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동나지 않을까
자, 이 수요 폭등의 그럼 주범이 누구냐? 앞에서 미국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있고. 근데 저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 절대적이에요. 실제로 팬데믹 전의 수치와 2021년 수치를 비교해 보면 이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여전히 마이너스 2%예요. 팬데믹 전의 수준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수준이에요. 올해 1, 2, 3, 4월입니다. 자, 근데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보십시오.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8%, 10%더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상품을 사지? 들여다보게 되면 가장 높은 그 그래프가 뭐예요? 레저용품이죠. 레저용품은 전년 대비 20%씩 높아요. 나머지 어떤 자동차 부품, 퍼니싱, 원예 하는 것들, 우리도 그 재난지원금 들어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려운 사람들은 생필품을 샀겠지만 대부분 뭐 그냥 100만 원 들어온 사람들은 평소에 못 하던 거 했었어요. 가구도 바꾸고 소파도 바꾸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이제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글로벌 트레이드 발륨에서 통상적으로 미주 지역이 20% 차지해요. 그런데 증가분에서 얼마큼 차지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 파란 선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하게 운송되는 양이 1000이라고 보면 미주 지역에 한 200을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00에서 300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100만큼 증가한 이 증가분에서 미국이 얼마큼 차지하냐, 미주가 얼마큼 차지하냐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40, 50% 증가했는데 최근에 1, 2, 3개월은 보시면 알겠지만 7, 80%가 바로 이 미주 지역 때문에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 이게 글로벌한 이제 수요 폭증을 가져왔고 물류 대란을 일으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융위기와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GDP가 전 세계 GDP가 마이너스 0.1% 감소를 했는데요. 큰 운송량은 마이너스 8% 감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돈을 안 쓰고 상품에 돈을 안 쓴 거죠. 근데 작년을 보세요. 작년에 보시면 GDP는 3.5% 감소를 했는데 큰 운송량은 1.4%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상품에 돈을 써서 운송량이 늘어난 거죠. 서비스에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살아있는 현세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경기 부양책으로 선진국에서 풀린 돈이 약 4천조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한 1경 2천조가 풀렸어요. 이게 3배죠, 3배. 이 많은 돈이 풀렸고 사람들이 서비스에 돈을 못 쓰니까 물건을 사게 됐고 이걸로 인해서 현재 물류 대란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오히려 언론에서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언론은 너무 단편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항만 적체 때문에 지금 배를 못 구하네. 그리고 뭐 중국에서 배를 싹쓸이해 가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펀더멘털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시가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조금 우리 이제 업계에 일하시게 되면 이 근본, 이 펀더멘털을 이제 제대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언론에 나오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언론에서는 뭐 조금 자극적으로만 쓰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항 마비, 이렇게만 자꾸 글을 쓰려고 하지, 깊이 있는 내용을 지금 다루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디스럽션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Anybody's guess.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유례 없는 일이고요. 아무도 이 상황을 예측을 못했고 앞으로도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반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예측에 대해서. 하나는 사람들이 다시 백신도 맞고 서비스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 수요 폭증은 사그라들 것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증가율이 가장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갔다가 이제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고요. 또 한 전문가들은 이 해상 운송 이 수요 폭증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크로스보더 이카머스다. 크로스보더 이카머스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직구잖아. 해외 직구. 해외 직구가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에 해외 직구를 한 번도 이용 안 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됐다. 그리고 해외 직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쿠팡이 되겠죠. 이거 평소에 많이 안 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돼서 쿠팡도 매출에 굉장히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었다. 한번 이카머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잘 안 돌아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그라들 수는 있겠지만 이 수요
이 수요, 상품에 대한 지출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또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이 누가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년 지나서 여러분이 반추해 보시고 오늘의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주장이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네요. 뭐가 맞을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구재 소비, 예를 들면 아까 소파 바꾸고 TV 바꾸고 뭐 바꾸고 하잖아요. 그 바꾼 거는 한 5에서 10년이 가요. 그러니까 그 물품을 다시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꺼질 거는 같아요. 자, 그리고 이카머스. 여러분 아셨다시피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저는 알리바바 이런 거 별로 이용 안 해봤는데 이번에 사실 뭐 중국의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처음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사용하고 나면 계속 뭐 쿠폰도 뜨고 뭐 이렇게 자꾸 뜨면서 사라 그래요. 근데 보면 괜찮네 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한 번도 해외 직구나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보러 갈 거, 그냥 요 돈 안 쓰고, 외식할 거, 요 돈 안 쓰고, 요거 재밌는 거, 요거 사야지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이용 안 해본 사람이 쿠팡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계속 사거든요. 우리 와이프 하루에 막 택배 3-4개씩 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이 사던 사람이 아닌데. 이런 효과가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년 후에 알게 되겠지만, 수요가 조금은 사그러들겠지만, 또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네. 나중에 1년 지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돌이켜보면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네요.